네, 뉴스 먼저 방금 들은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밝힌 내용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종식하는 데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의 이번 발언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핵국가 지위를 부정하려는 어떤 시도도 거부한다고 밝힌 뒤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라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3차 고위급 무역협상 회의를 시작하고 관세 유예 추가 연장 등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나섰고 미국과 합의하지 못한 나라들에는 15에서 20%의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협상 첫날 회의는 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중국에선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협상단이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오전 협상을 재개하는데 다음 달 11일 만료되는 고율의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세계 1, 2위 경제대국이 무역전쟁 완화를 위해 관세 휴전을 연장할 경우 트럼프 2기 첫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쉬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시장 개방을 압박했습니다. Japan opened up the country. They opened up to our cars, even to rice. Rice was a big deal. I'd love to see China open up their country. We're dealing with China right now.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들은 곧 15%에서 20%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용되는 국가는 약 200개국이며 15에서 20% 관세는 그 나라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 때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would say in the range of 15 to 20%. Probably one of those two numbers. 이런 관세율은 트럼프가 지난 4월 상호 관세율 하한선으로 제시했던 10%의 최대 2배 수준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 등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타결한 15%의 관세율이 새로운 최저선의 기준이 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선산업협력 등 역제한 카드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협상 분위기는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얼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의약품에 대한 15% 관세 반영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최대 200%의 관세를 별도의 카드로 쓰겠다는 보관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합의에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등 그동안 협상 불가 영역이었던 품목별 관세를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자동차 대미 수출이 많은 한국으로선 미국과의 막판 협상에서 상호 관세율 조정과 함께 품목별 관세율 조정이 가능해진 건 호재입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게 부담입니다. They're agreeing to open up their countries to trade at zero tariff. So that's a very big factor. Opening up their countries, all of the countries will be opened up to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at zero tariff. 게다가 협상 파트너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언급하면서 압박은 한층 강해졌습니다. 철강 관세를 가전제품에 적용한 것처럼 반도체 관세를 또 다른 주력 수출 품목인 스마트폰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일본, EU와의 합의를 토대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규칙을 새로 만들면서 우리 측과 제안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조선 등 미국이 원하는 산업 분야 협력을 역제한 카드로 활용하며 응수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협상 분위기는 현재까지 고압적이지 않고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고윤철 경제부총리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통상협의를 위해서 오늘 미국으로 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구 부총리가 오늘 워싱턴으로 출국해 남은 기간 현지에서 통상협상에 총력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하루 전인 31일로 예정된 구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의 회담은 한미 통상 논의를 최종 단판 짓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대표단은 스코틀랜드 등에서도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시간 28일 스코틀랜드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수행 중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접촉해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미국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귀국하지 않고 다시 워싱턴 DC로 이동해 접촉을 계속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실은 막판 진통을 거듭하는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센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어제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협상의 원칙과 관련해선 가능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양보의 폭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8월 15일 광복 80주년에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이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됩니다. 각 분야를 이끈 국민 만여 명이 초청될 예정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제외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6월 4일 당선 확정과 함께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 간소한 취임 행사만 치렀습니다. 희망의 새 나라를 위한 우리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달여 만인 오는 8월 15일 이 대통령의 정식 임명식이 개최됩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적 공간인 광화문 광장에서 당일 저녁 8시부터 진행되는데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획된 행사인 만큼 초청 인사의 면면엔 특별한 의미가 담겼습니다. 1945년 태어난 광복둥이와 1977년 한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반대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주역은 물론 AI 산업 등 내일의 대한민국을 이끌 국민, 그리고 군인과 경찰 등 제복 시민과 사회적 참사 유족 등 만여 명이 초청 대상입니다.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로 진행됩니다. 전직 대통령 내외에게도 모두 초대장을 보냈지만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검 수사를 받는 김건희 여사는 제외됐습니다. 일반적인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해외 정상은 초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각계각층의 탄원서가 접수된 건 맞지만 대미 관세 협상 등 현안에 집중하느라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서민과 소상공인 등 생계형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가 제2요구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을 대거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야권은 기업 옥죄기를 본격화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충돌이 예상됩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꼭 일주일 앞두고 여당이 속도전에 돌입한 겁니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모두 대주주의 힘을 빼는 방향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또 다른 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당정과 소관 상임위를 잇따라 열며 막바지 정비를 마쳤습니다. 법 시행 유예기간을 늘리자는 정부의 중재안 대신 노동계가 지지하는 원안에 가깝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입니다. 노란봉투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신속 입법을 당부한 걸로 알려진 만큼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다음 과제인 검찰개혁에 화력을 집중하기 위해 쟁점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 목표로 진행을 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 미래가 달린 한미 관세 협상에 집중하긴커녕 M1 기업 때려잡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재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노조의 불법 파업을 종용하는 법안을 밀어붙인다는 논리에 더해 법인세 재인상 기류까지 묶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민노총 눈치 보기나 이념적 입법 강행이 아니라 한국 경제를 지키기 위한 통상 협상에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물론 의석수가 부족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입법을 막을 현실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야당은 방송 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계획하고는 있지만 이마저도 민주당이 강제로 종결할 수 있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처리된 것을 두고 경영계가 깊은 유감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산업 현장 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같은 경영상 판단까지 단체 교섭과 쟁의 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파 갈등의 특검 수사 등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국민의힘에서 신천지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전당대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악재의 연속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입당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틀 전에 이어 또 SNS에 관련 글을 올렸는데 민주당이 정당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며 확 불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원들의 종교 정보까지 세세하게 취합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민주당도 똑같이 우리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이걸 갖고 추적하기는 실제로 어렵고 근거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 아닌 신천지 논란은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을 가르는 기준이 됐습니다. 장동혁 의원은 전한길 씨를 당원으로 품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어떤 종교를 믿든 우리 국민이고 정치적 자유가 있다며 노선을 확고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지금까지 끌고 왔고 대선에서 결국 승리했습니다. 왜 우리는 매일 자꾸 이렇게 스스로 먼저 도망가려고 하고. 탄핵 찬반 주자의 장외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자리를 민주당에 내준 것에 책임지라며 김문수 전 장관을 겨냥했지만 김 전 장관은 가볍게 일축했습니다. 단일화 번복으로 당내 극심한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고 이재명에게 대통령직을 헌납한 김문수 후보께서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거취는 우리 당원들께서 결정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초선의 주진우 의원은 개파 자체를 타파해야 한다며 특히 중진들이 몇 마디 하면 그저 박수로 따라가는 관습을 깨겠다고 의원총회의 투표 의무화를 공언했습니다. 언더 친윤이라는 지적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초재선 의원들이 분위기에 눌려 침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의혹은 더해지는데 집안 싸움은 멈출 줄 모릅니다. 쪼개진 당을 합치려면 당권 주자들의 보다 현실적인 통합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는 8.15 광복절 경축식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식 임명식이 열립니다. 취임식이 아니라 임명식이라는 점이 이례적인데 국민이 임명장을 낭독하는 형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를 이끈 국민 1만 명을 초청한다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통상적인 대통령의 취임식과는 달리 해외 정상도 초청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국민을 위한 행사, 국민을 위한 자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모양새인데요. 네. 대통령을 직접 임명한다라는 게 결국에 저는 대통령께서 그간 강조해 오셨던 국민 주권 정부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정부의 주인은 권력자인 대통령이 아니라 이 권력을 만들어준 국민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대통령 취임식과는 달리 해외 정상은 초대하지 않기로 했고요. 역대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할 거다라는 게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기 대선으로 집권을 해서 정식으로 성대한 취임식을 치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아쉬움이 있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은 사사로운 아쉬움보다는 공적인 요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어쨌든 그런 성대한 행사를 열므로써 국민 세금이 더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광복절이라고 하는 게요. 광복, 말 그대로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해서 빛을 되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 임명식을 명목으로 야간에 기념식을 한다. 저는 이런 광복절 경축식에 선례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네. 오후 8시에 과연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대통령은 어떤 성대한 취임식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임기 동안에 무슨 일을 해서 퇴임할 때 어떻게 마치느냐 그것으로서 역사에 기록되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그 점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야당으로서는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론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도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였는데 그렇다면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는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걸로 봐야 될까요? 사실 사면이라는 게 여러 가지 예측은 항상 나오지만 막상 그때가 돼봐야 아는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네. 결국에는 사면권이라는 게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정무수석실에서 취합을 해서 올리고 명단을 올린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중에 누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뭐 정치인이 아예 다 빠질 거다 혹은 조국 전 대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예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있을 거다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마땅한 입장이 나온 게 없습니다. 뭐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고려 중이다, 검토 중이다 이런 입장도 나온 바가 없고 네. 지금 우상호 수석께서 밝히신 내용을 보면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보는 시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장이 직접 교도소를 찾아서 면회한 사실도 알려졌고요. 민주당에서는 뭐 이미 죗값을 치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법조인으로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조국 전 장관이 작년 12월 12일에 교도소에 갔죠. 그리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니까 지금 아직 8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죗값을 다 치렀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80년대 그 탈주범 지강은 씨가 무전 유죄를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요, 유권 사면 무권 복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대기업 총수처럼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은 매년 이렇게 광복절이나 3.1절이나 기회가 될 때마다 사면이 논의되고 실제로 사면 복권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이렇게 조국 전 장관처럼 입시 비리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도 과연 이렇게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지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 논의가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각계각층의 탄원서도 접수가 되고 있고 사실 지금 분위기는 만들어지고는 있는데 아직 대통령은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현안이 많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이라던가 이런 굵직한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지금 상황에서 사면에 대해서 뭐 명단을 뭐 확정을 하고 이럴 단계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게 결국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쉽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의견 검토라든지 여론 수렴 이런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게 사면이라는 게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큰 권한을 한 번에 쓰는 것인 만큼 결국 국민들의 여론 역시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 거리를 두는 모양새는 결국 어떤 국민 여론의 분열을 막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특히 정부 초기 동력에 조금이라도 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좀 조심스러운 모습들이 담겨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기의 문제일 뿐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은데요. 어떤 의견이실까요? 사면 자체가요. 지금 조국 혁신당과의 일종의 대선 거래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면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았고 네. 당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모습을 대선 기간 내내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의 김선민 대표 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하고 그날 그 7당 대표들을 불러서 오찬을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조국 전 장관이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들께서는 지금 사면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조국혁신당이 대선 후보를 내지 않아서 표를 분산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 보상 개념으로 사면을 해주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면권이 그렇게 한 번 정치적 거래의 대상이 되면 아마 다음 개헌 때는 사면권 자체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아예 형해화시키는 그런 길로 가지 마시고 사면권은 본래 취지에 맞게 정말 억울한 사람들, 예를 들면 최근에 61년 만에 무죄 구형을 받은 최말자 씨 같은 분들, 그런 억울한 분들을 구제해 주는데 사용하는 용도로 써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당화를 발표를 했죠. 우리 측의 유화적인 움직임에 흥미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여기에 통일부가 입장을 냈습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겠다면서 평화 공존을 위해서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이제 북한 측에서는 계속 좀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적대적인 두 국가론을 이제 공식 입장으로 취하기도 했고 그 시기가 뭐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은 뭔가 일관되게 좀 적대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대북 확성기 방송이라던가 이런 걸 중단하게 되면서 뭐 북한도 이제 호응하는 일이 있었고 했지만 어쨌든 강경한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은 맞고 뭐 북중러의 밀착도 최근에 이제 계속 심화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국제 정세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의 동맹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북한 차원에서 미리 어떤 선을 긋고 뭐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그런 모양새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어쨌든 북한의 어떤 이런 강경한 입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평화를 향해 가야 되는 길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정말 우리 국익을 위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통일부 측에서는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러나 어떤 현실은 인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연합훈련 조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라는 뜻도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국방부 또 외교부 등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비난하는 메시지를 내고 그 직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대목입니다. 어제 김여정의 발언 중에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 우리의 남쪽 국경 너머에서는 그러니까 여전히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 군사 연습이 연속적으로 감행돼서 소연이 거칠 날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도 높은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직후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북한이 바라는 바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자체로 이런 발언이 한미 동맹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북한과의 대등한 대화도 어렵게 하죠. 북한이 강도 높은 비난을 하면은 우리 정부의 주요 당국자가 그 요구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대등하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지적하자면은 한미 연합훈련은 한미 동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 또 국방부 장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율을 해야 됩니다. 통일부 장관이 그런 의견을 조율한 상태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가 이 부분도 짚어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지금 통일부 입장과 국방부 또 외교부 이 국방의 문제와 외교 문제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는 곳에서는 약간 또 비판적인 입장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우려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대해서 결국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결국에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의 잣대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뭐 그만큼 큰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대통령실 측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뭐 통일부의 입장을
고지고대로 따르겠다 이게 아니라 뭐 국방부의 의견도 듣겠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이제 NSC 실무조정회의가 이제 열리는데 네. 그 자리에서 이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가 될 거라고 하니까 이제 실무자들 간의 여러 가지 협의와 내용 교류가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상황에서 뭐 통일부의 입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곧장 갈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의 최종적인 결론으로는 갈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려의 대목을 국방부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이제 어떤 대북 정책과 관련된 기조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우리나라의 안보라던가 여러 가지 뭐 방어 태세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한미 동맹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미국과의 관계 설정이나 관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고려가 될 것으로 보이고 네. 기조는 가져간다라고 할지라도 실익이라든지 내용 측면에서는 놓치지 않는 결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터보티실 내용이 있으실까요? 그 오늘 이제 국가안보의 실무조정회의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메시지를 낸다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의 말대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시사하게 되면 지금 당면에 있는 관세 협상에 대단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정동영 장관을 질책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메시지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관세 협상에서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가 협상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인 즉슨 결국 한미 동맹의 전력을 인도태평양 전역으로 확장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한미 연합 훈련마저 축소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은 한국이 과연 아시아 지역에서 동맹의 중요한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큰 회의감을 갖게 될 것이고 네. 결국에는 관세 협상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보와 경제가 분리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열리는 국가안보회의에서 어떤 내용들이 언급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황 짚어보죠.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계파 갈등 내홍에 특검 수사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신천지 경선 개입설을 꺼냈죠. 영상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공당의 대선 후보를 가리는 경선이 특정 종교 세력의 조직적인 개입으로 훼손되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정당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 범죄입니다. 신천지가 가입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갑자기 인원수가 26만 명 책임당원이 뭐 늘어나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똑같이 우리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네, 지금 뭐 당이 더 큰 혼란에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국민의힘의 당내 분위기는 어떨까요? 일단 지금 민심을 회복하기 위한 그 쇄신의 과정이 상당히 험난하고 네. 그리고 또 특검에 연이은 압수수색도 닥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신천지 경선 개입설까지 불거져서 당이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인 것은 맞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 신천지 경선 개입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이런 집단 입당설에 관해서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는 저는 명확하게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를 수 있다면요. 왜냐하면 공당의 의사결정, 그것도 대통령 후보를 뽑는 과정이 특정한 목적을 가진 세력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오염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더더군다나 그런 세력이 현재도 당에 잔존해 있다면 일반 당원들로서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규명은 해야 되는데 네. 다만 홍준표 시장이나 이만희 교주가 주장하는 바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 저는 그것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네. 이준석 대표 시절에 이 문제를 한번 조사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그 조직적 가입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만희 교주도 본인의 어떤 위세를 과시하고 정치적으로 목적하고자 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역할이나 혹은 능력을 과장해서 이야기했을 수 있고 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2022년 8월에 이만희 교주를 만난 뒤에
눈에 띄게 신천지와 가까워지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인 바 있습니다. 네. 22년 11월에는 신천지가 대구 스타디움에서 10만 명을 동원한 행사를 개최하는데 당시에 대구시가 이걸 허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이전에 신천지에 대해서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었는데 홍 시장은 2023년 6월에 이것을 공개적으로 무리한 소송이다라고 언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점을 비추어 봤을 때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부호가 그려지고 우리가 말을 액면 그대로 다 믿을 수 있다면 평론의 영역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말과 사실의 간격을 확인하고 그것을 메꿔주는 데 평론의 영역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아울러 해봅니다. 당대표 후보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신도들도 정치활동할 수 있다. 입당 사실 자체를 왜 문제 삼느냐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그게 어떤 자발적인 입당이 아니라 특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명목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동원을 시켰다라고 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네. 그러니까 자발적인 가입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계획적인 그런 동원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지금 신천지뿐만 아니라 뭐 통일교와의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뭐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시지만 사실 보면 정황은 좀 존재를 하죠. 네. 왜냐하면 일단 홍준표 시장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직접 만나서 들었던 내용이 있는 것이고 그 외에도 실제로 당시 대선 과정에서 당비를 원래 3개월을 내야 이제 그게 투표권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1개월만 납부를 해도 대선에 참여할 수 있게 잠시 조건이 완화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 하나하나가 이런 내용이 아예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근거가 없다라고 완전히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요. 정황만으로 예단하기는 곤란한 것이 민주당의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투표가 1차, 2차, 3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3차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놀랍게도 62%를 득표를 하고 이재명 후보는 28%밖에 득표를 못해서 더블 스코어로 이낙연 후보가 이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표차가 8만 5천 표 정도 났는데요. 나중에 2022년 2월에 가서 김어준 씨가 이 당시 3차 권리당원 투표 결과에 대해서 신천지 10만 당원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개입설을 제기한 바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3차 권리당원 투표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서 그렇게 진 건가요? 아니면 신천지가 대거 들어와서 그렇게 진 건가요? 그걸 하나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고 우리나라는 당원이 외국에 비해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 중앙선관위 통계를 보면요. 우리 국민의 20.2%가 당원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공산국가인데요. 공산당 당원이 전국 인구의 7.1%밖에 안 됩니다. 네. 민주주의 선진국인 영국은 인구가 7천만 명인데 인구의 2%만 당원이에요. 190년 역사의 보수당이 인구가 17만 2천 명, 노동당은 43만 2천 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민주당이 권리당원 119만 6천 명, 국민의힘은 76만 5천 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원이 어디서 왔겠는가라고 하는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원된 당원들, 매집된 당원들이 우리 정치권에 널리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고 이것에 관해서는 사실은 양당이 모두 다 정당의 기초를 건강하게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박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경선 얘기를 끌어오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어쨌든 어떻게 보면 내부 고발자 아닙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탈당을 네.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보수 정당에 굉장히 오랫동안 몸담고 계셨던 분이고 이분이 직접 이만희 교주를 만나서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전히 국민의힘에 잔존하고 있는 어떤 특정 종교 세력이 뭔가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다라고 하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당비를 납부하는 조건을 완화시켜서 누군가의 경선 개입이라든지 조직적인 집단의 어떤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장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걸 민주당의 경선과 비교해 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표차가 특정 지역의 경선에서 많이 났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시시비비 논란이 있었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승복을 했고 그 이후에는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설에 불과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 어떤 특정 종교 집단과 연이 닿아서 혹은 특정 종교 집단이 개입할 수 있게 유리하게 조건을 변경하고 이랬던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설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야기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요즘 자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과거에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에 있었던 공천기획 의혹과 관련해서 자택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도 있었는데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시기가 공교롭다. 이거 지금 정치적 의도가 섞인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었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 시기가 공교롭다는 이야기는 이준석 의원이 할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압수수색 시점은 오히려 민중기 특검팀에서 개혁신당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서 배려해 준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자, 같은 그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해서 윤상현 의원이 지난 8일에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사기관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 명의 사건 관계인들이 있으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싶어 해요. 네. 그러면은 그 시점에 아마 이준석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검토를 했겠지만 이미 하루 전인 7일부터 개혁신당이 전당대회 일정이 시작돼서 후보 등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비록 소수 야당이라고 해도 특검이 전당대회 기간 중에 압수수색을 함으로써 야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한다는 그런 시선을 받고 싶지는 않지 않았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이준석 의원은 지난 20일에 미국으로 출국해서 26일에 귀국을 했어요. 27일은 전당대회 결과 발표 당일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전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수수색을 한 것이 맞다. 즉 오히려 특검이 절차적으로 배려했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는데 개혁신당이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관심을 꺼달라라고까지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국민의힘과 좀 엮이기 싫다, 묶이기 싫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의 말을 보면 윤석열, 김건희와 함께 이제 일탈행위를 한 국민의힘의 주요 구성원, 그러니까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공범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적극적인 공범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물론 뭐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 공천 개입에 대해서 이준석 당시 당대표가 얼마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어떻게 묵인했는가, 혹은 아예 몰랐는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근데 그와 별개로 지금 적극적으로 엮여 있다라고 알려진 의원들이 국민의힘 내부에는 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윤상현 의원이 사실은 대표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계제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개혁신당은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 판단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당대표였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을 몰랐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관위원장이 따로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최소한 알 수는 있었던 위치에 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지만 변호사님께서 이 특검이 사실은 뭐 이준석 의원의 해외 출장 일정이라던가 이런 걸 다 배려를 해준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마 개혁신당도 너무 강하게 반발하기에는 꽤나 명분이 없어서 궁색할 겁니다. 개혁신당이 이렇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을 그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아무래도 지금 이준석 의원은 이 사안 자체를 굉장히 정치적인 것으로 몰고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압수수색을 당했으니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은 그런 본인의 특검 조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꾸 사안을 정치화시켜야 사안의 본질로부터 눈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이 국회의원의 압수수색이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다소간 날선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는 민주당과도 다르지만 국민의힘과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준석 의원의 당면한 과제는 앞으로 있을 특검 조사를 잘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역시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민주당은 이 국회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넘어오면은 바로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바로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당장 이제 당대표 후보들의 목소리이기도 하고요. 네. 그 외에도 뭐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오면 뭐 순리대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국회의원에게 부여되는 뭐 특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정당성을 부여할 생각이 없다, 이런 부분을 강하게 밝히고 있는 거고, 결국 특검에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게 전방위적인 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고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워야 된다라는 게 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개혁신당의 앞으로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뭐 출발부터 위기를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지금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주된 인물이 김영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명태균 씨죠. 그런데 이 김영선 의원, 명태균 씨와 2024년 총선 직전에 3월 1일 하동 칠불사에서 같이 홍매화를 심은 게 누굽니까? 한 사람은 개혁신당의 현 대표인 이준석 의원이고 또 한 사람은 개혁신당의 현 원내대표인 천하람 의원입니다. 그러면은 두 사람 모두 이 특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앞으로 수사 내지는 조사의 대상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
신당이 특정 인물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당의 운명이 어떻게 보면 풍전등화에 이르렀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의원이 앞으로 있을 특검 조사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다른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도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주 심한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활한 태풍이 중국으로 북상하면서 또다시 열풍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한 햇살 아래 아스팔트 위로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릅니다. 가벼운 옷차림에 시원한 음료, 양산과 손선풍기는 어느새 필수가 됐습니다. 특히 사람 체온으로 또는 극한 폭염은 서울 등 수도권과 전국에서 계속됐습니다. 전국이 폭염 경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경기 남양주와 강원도 정선 낮 기온이 38도를 웃돌았고 서울도 노원구와 동대문구에서 38도 이상의 극한 폭염이 나타났습니다. 대전과 대구도 36도를 넘었습니다. 경보 수준의 참기 힘든 극한의 폭염은 이번 주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서울 등 내륙 기온이 35도 이상 오르고 밤에도 초열대야 수준의 체감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겠고 낮 동안 햇볕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고 열기가 누적되면서 전국적으로 폭염 경보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지난밤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약화했던 8호 태풍 꼬마이가 다시 부활했는데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또 한 번 서쪽 폭염을 부추기는 열풍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 부근으로 더위를 몰고 오는 고기압이 강하게 버틸 것으로 보여 제8호 태풍은 중국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과정에서 남동풍이 유입돼 서쪽 지방은 폭염이 더 지속되거나 강해질 수 있겠습니다. 다만 태풍의 이동 경로에 따라 호우로 변수도 존재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폭염을 부추긴 태풍이 중국에 상륙한 뒤 다음 달 초반에는 우리나라에 또다시 호우 구름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며 반복되는 폭염과 호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이런 불볕더위에 바깥에 차를 오래 세워두면 실내 온도가 최고 90도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조 배터리 등은 그대로 두면 폭발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차 안에 온도 낮추는 방법을 최도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차량 화재 위험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자동차 화재는 평소보다 최대 20%까지 증가하는데 실제로 직사광선에 노출된 차량 실내 온도는 90도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온 환경에서는 스마트폰과 보조 배터리, 일회용 라이터 등의 폭발, 화재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이런 물건들을 차 안에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실외 주차할 때 차량 실내 온도를 낮추려면 창문을 약간 열고 햇빛 가리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창문을 약간 열어놓으면 대쉬보드 온도가 6도, 실내 온도가 5도 내려가고 햇빛 가리개를 사용하면 대쉬보드 온도는 20도, 실내 온도는 2도 정도 내려갔습니다. 불가피하게 실외에 주차할 때는 유리창 면적이 적은 뒤쪽이 햇빛을 받도록 주차하는 게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랜 시간 실외 주차를 해 차량 실내 온도가 높아졌다면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전석 문을 여러 번 여닫는 게 효과적입니다. 주행할 때는 운전석 창문과 뒤쪽 대각선 창문을 여는 편이 좋습니다. 주행 시에는 대각선으로 창문을 열어두면 공기 압력차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실내 열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한다면 엔진오일 누유와 냉각계통 이상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인천 맨홀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뒤 이재명 대통령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맨홀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숨졌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특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맨홀 안으로 로프를 내리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제 오후 서울 가산동 상수도 누수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70대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쓰러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한 명은 결국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인천 병방동 맨홀에서 노동자 2명이 가스 중독으로 숨진 데 이어 23일에는 경기 평택에서 맨홀 안 청소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의식 저하로 쓰러졌다 구조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비슷한 사고가 3건이나 잇따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여름에 맨홀이나 정화조 등 밀폐 공간 가스 중독 사고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산업 현장의 질식 사고 피해자는 298명. 이 가운데 40%가 넘는 126명이 숨졌습니다. 또 질식 사망자의 30% 이상은 여름철인 6월에서 8월 사이 발생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 발생률이 높아져 사고 위험도 더 커지는 겁니다. 폭염이라든지 날씨가 실외 온도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산소농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호흡곤란이 이제 오게 되고 바로 이제 사망까지 갈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앞서 정부는 인천 맨홀 사고 이후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밀폐 공간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조명 창고와 양말 공장에서도 불이 나는 등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폭염 속에 난 불로 멀리서도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치솟아 하늘을 가득 뒤덮고 불길은 창고 건물을 집어삼켜 매섭게 타오릅니다. 낮 12시 반쯤 경기 남양주에 있는 조명 창고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검은 연기가 멀리 퍼지면서 119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폭염 속에 큰 불이 나면서 멀리서도 열기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아예 차량도 못 들어가게 하고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고 좀 멀리서도 약간 지금 이제 날씨도 더운데 더 후끈거리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소방은 불이 주변으로 번질 걸 우려해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1시간 1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관이 강하게 타오르는 불길을 향해 소화기를 뿌립니다. 인천에 있는 한 농로에서 불이 났는데 인근을 지나던 경찰관이 우연히 현장을 발견해 진화 작업에 나선 겁니다. 경찰관은 인근 주택으로 달려가 안에 있던 주민도 대피시켰습니다. 순찰을 하고 있었는데 붉은 배경에 연기가 나는 게 이제 우연히 이제 보여서 소화기 2개 쓴 다음에는 소방이 도착을 해서 화재를 진화를 할 수 있었던. 새벽엔 성남에 있는 양말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공장 안에 있는 설비 등이 탔습니다. 소방은 공기 압축기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YTN 표정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생방송을 진행하며 고속도로를 달리던 40대 인터넷 방송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생방송 채널에 접속한 경찰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해 사고 없이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도심으로 향하는 고속도로. 순찰차가 검은색 SUV를 발견하더니 천천히 따라올 것을 지시합니다. 차에서 내린 여성은 인터넷 방송인 40대 A씨. 곧바로 음주 측정까지 받습니다. 생방송을 진행하며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음주 사실을 언급했고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해 덜미를 잡힌 겁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벽까지 소주 2병을 마시고 정오쯤에 대구 자택에서 출발한 거로 드러났는데 목적지는 부산 영도구 태종대였습니다.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100km 가까운 거리를 술이 깨지 않은 상태로 달린 겁니다.
경찰은 A씨 채널에 가입해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했고 추격에 나선 지 40분 만에 붙잡았습니다. 이동 경로를 정확하게 특정하기 위해서 BJ 채널로 접속을 해서 실시간 이동 위치를 파악했고 추격하도록 지령을 해서 대상 차량을 발견했고 검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새벽에 아파트 베란다로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범인을 붙잡았는데 알고 보니 피해자가 이용하는 은행의 직원이었습니다. 오승훈 기자입니다. 경기 포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 새벽 시간대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과학수사대 옷을 입고 계신 두 분이서 여기 아파트 앞을 좀 지나다니면서 걸어다니고 계시더라고요. 과학수사대까지 온 걸 보니까 뭐 보통 일은 아니구나, 좀 사건이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4시쯤 이 아파트 3층 집에 30대 남성 A씨가 침입했습니다. 벽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 몰래 들어갔습니다. A씨는 80대 노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피해 금액은 현금 2천만 원과 귀금속 등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 B씨는 저항하다 팔을 다치기도 했습니다. 일 나가기 전에 그 차가 3대인가 2대인가가 있더라고, 경찰차가. 3층 그 노인네 할아버지라고만 얘기 들었지.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한 끝에 범행 8시간 만인 정오쯤 은행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가 근무한 포천에 있는 지역농협 직원들은 A씨가 평소 성실했던 직원이라 범행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술선수가 예를 들어서 여기 모셔나 맞았다 그러면 본인이 사야 돼. 그래서 지금 놀란 거예요. 아주 죽겠어요. 피해자 B씨는 이 은행 고객으로 확인됐는데 이달 초 은행을 찾아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A씨가 B씨 집에 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획적으로 범행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A씨를 상대로 공범이 있는지, 빼앗은 귀금속을 처분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7월 29일 뉴스업 주요 일정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대미 협상 전략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김 후보자는 장녀의 아파트 전세금 지원 과정에서 증여세 납부 회피 의혹, 최 후보자는 자녀 특혜 취업과 영주권 편법 취득, 증여세 탈루 대납,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됐습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불출석할 걸로 보입니다. 최상병 손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특검의 피해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조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던 걸로 알려진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인물입니다. 뉴스업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다음 주 김건희 여사 조사를 앞두고 어제 오빠인 김진우 씨를 소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오늘도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 김건희 특검은 1시간쯤 뒤 오늘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에게 이곳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나온다면 이 호송차를 타고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건물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조사실로 갈 거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김건희 특검 측의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할 전망입니다. 지병 악화로 거동이 힘든 상황이라는 건데 내란 특검의 소환과 재판에 나오고 있지 않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출석을 기다리며 충실한 조사가 될 수 있게 준비한다는 입장인데 통보된 시간에 윤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소환 불응으로 보고 이후 수사 계획을 다시 짤 방침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대선 여론조사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 조사에 우선은 초점이 맞춰진 상황인데요.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특검 조사에서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사실을 인정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취임식 전날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말한 겁니다. 또 이보다 며칠 전에는 비서실장이던 고 장제원 의원이 전화해 김영선 공천이 당선인의 뜻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거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 특검은 당시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해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 대표 측은 시종일관 떳떳한 입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김건희 여사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제 오빠 김진우 씨를 먼저 소환했죠. 그렇습니다.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는 어제 오후 4시부터 8시간 동안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5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김진우 씨와 모친 최은순 씨를 압수수색했었습니다. 이 특검은 김진우 씨를 상대로 공흥지구 의혹 외에도 압수수색 중 장모의 집에서 발견된 목걸이에 대해서도 추궁했을 거로 보입니다. 이 김진우 씨 장모도 어제 소환이 됐는데 김 씨와 대질 조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발견된 목걸이는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거로 추정되는 물건인데 6천만 원이 넘는 거로 알려진 목걸이가 재산신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이라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엔 지인에게 빌린 거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있었던 만큼 특검은 해당 목걸이가 진품인지를 비롯해 순방 때 착용한 게 맞는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내란 특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 등에 연루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나머지 국무위원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과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9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조사 끝에 신병 확보 절차에 돌입한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죄입니다. 먼저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를 소방과 경찰에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뒤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잇따라 전화해 관련 내용을 하달했다는 겁니다. 주요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할 때 소방청이 협조해라 이런 지시 있었습니까? 약간 그런 뉘앙스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서도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일부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의 대통령실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헌재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판단, 위증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이 전 장관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신병 처리 방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특검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김건희 특검팀이 불러서 소환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마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현재로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구속이 된 이후에 사실상 지금 이 특검 측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형사 재판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특히 지병이었던 당뇨가 악화되어서 장시간 앉아있는 것이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물론 지금 구속 상태가 이어지면서 건강상의 사유가 발생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보고요. 일단 그보다도 특검 측이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라도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조사나 이 재판에 불응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또 피의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도 합리적인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적시에 어떤 방어권을 행사함으로써 내가 지금 방어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 논리를 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일단은 수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수사를 받거나 그 이후에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의 이 출석 요구서에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관련 혐의가 적시되어 있는데 어제까지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들을 수사를 했는데 어느 정도 얼개가 좀 맞춰졌을까요? 열개가 맞춰졌으리라고 봅니다. 일단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특히 당시의 공천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에 대해서 지금 압수수색도 단행이 되고 있고요. 줄줄이 소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 진술들이 모이게 되고요. 진술들이 맞는 부분이 있고 진술들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의 수사력을 집중한다면 어느 정도 사건의 개요는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신빙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을 또 적극적으로 공격한다면 또 새로이 또 진실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수사 기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들 당시의 공천과 관련해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었던 인물들에 대한 줄줄이 소환 조사가 있었고 그렇다면 어느 정도 지금 특검에서는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한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가장 주목받았던 수사 진행 상황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에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했다. 그리고 피의자로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당시 2022년도에 지금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는 국민의힘의 당대표였습니다. 이제 이와 관련해서 당연히 당대표로서 공천과 관련해서 깊숙이 관여할 수밖에 없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함께 그러니까 공모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다라는 부분이 지금 쟁점으로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역임하면서 어떤 공천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서 어떤 공천 업무를 방해한 그런 피의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지금 특검 측에서 혐의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일단 피의자이고 또한 압수수색이 단행이 되었지만 추가적으로 혐의점이 확인이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의혹을 받고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것에 그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단행이 됐습니다. 당시에 과연 공천 과정에서 누구와 구체적으로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그 이후에 구체적인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으리라 봅니다. 예, 이 압수물을 분석한 다음엔 이준석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7불사 회동이라는 것도 그동안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모임에는 김영선 전 의원도 있었고 명태균 씨도 있었고 그리고 천하람 의원도 있었는데 이쪽으로도 수사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일단 압수수색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되었느냐 그 부분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수사 선상이 정조준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관련자들이 줄줄이 소환될 가능성은 열려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와 이와 관련해서 이 압수수색이 굉장히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또 반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있는데요. 일단 지금 이준석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점이 이 공천에 개입했느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이외에도 관련 다른 사람들이 공천에 개입했던 그런 정황이 있다거나 그 외에 어떤 구체적으로 이 지시사항들이 전달되고 있는 과정에서 다른 인물들에 대한 소환이라던가 압수수색이 단일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주목받은 인물이 윤상현 의원입니다.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는데 이 명태균 씨의 녹취록 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윤상현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분명히 담겨 있었거든요. 그간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모두 부인했었는데 특검 조사에서는 시인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의 진술이 일부 변화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당초에는 공천과 관련해서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좀 입장을 피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 녹취록 같은 부분들이 드러나면서 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검에서 굉장히 고강도의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전 의원이 전화를 받았고 그 전화 내용이 김영선을 밀어달라. 이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이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진술들, 누구로부터 전화가 있었고 공천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 이후에 이 전화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의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얼개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윤상현 전 의원의 진술이 일부 변화하고 있는 점은 매우 특검 측 입장에서는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그리고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주에 김 여사 일가를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여기에서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귀금속들을 실물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발견된 곳이 김진우 씨, 그러니까 김 여사의 오빠의 장모 집이더라고요. 예, 사돈집에서 발견이 된 건데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명품 목걸이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그 통일교 측에서 전달했던 그 목걸이와는 다른 목걸이입니다. 샤넬백이라든지 그 다이아 목걸이와는 다른 거죠. 그렇죠. 이번 목걸이는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이 목걸이인데 굉장히 고가의 목걸이입니다. 원래 공직자라면은 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그런 귀금속은 신고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따로 알리지 않은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해명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해서 빌린 것이다라고 했다가 이후에 진술을 바꿨습니다. 이번엔 모조품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모조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첫 공식 순방 행사에서 유명 이 명품 제품의 모조품을 착용했다는 것 자체, 그 자체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전에 어떤 빌린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의 신빙성이 떨어지면서 이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진품이라고 한다면 이런 고가의 목걸이를 갖고 있던 사정, 그리고 지금 특검 측이 바라보는 것처럼 어떤 청탁의 대가로서 뇌물로서 받은 것은 아닌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발견 장소도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 댁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은 사실상 먼 사돈 관계인데 사돈집에 이 목걸이를 맡겨둘 이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도 사실 특검 측은 주장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는 이에 대해서 계속 모조품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진품 가품 여부는 굉장히 또 손쉽게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곧 조사 결과가 나오리라고 봅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김진우 씨는 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도 공범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김진우 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설 가능성이 있겠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역시 양평 일대의 어떤 그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부분, 막대한 이득을 얻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별도의 환수라던가
이후에 특혜가 계속 진행됐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것이 정말 실체가 있는 것인지 지금 추가적으로 압수수색이라던가 관련자 소환을 통해서 유의미한 물증이 확보가 됐다면 이후에 특검 측에서는 구강도 조사를 한 번 더 거친다거나 아니면 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을 내란 특검이 청구했는데 총 3개의 혐의가 적용됐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내란 중요 종사 혐의로 혐의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특검의 논리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역시도 중요 임무를 담당해서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라는 것이 지금 특검 측이 바라보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당초에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관련해서 어떤 단전단수라고 적혀 있는 쪽지를 보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은 바도 없었다.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대통령실 CCTV 관련된 그런 동선들이 확인이 되면서 한덕수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이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했던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제 특검 측에서는 이런 진술이 변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 그리고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결국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신병 확보까지 나서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2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구속 가능성 같은 부분은 사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특검 측에서 이제 여러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기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도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찌 보자면은 수사 과정에서 모든 영장이 다 발부가 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증거인멸의 우려 같은 부분들을 법원에선 따지고 있다고 보고 일단 어느 정도 관련된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리라고는 보지만 구속영장이 최종적으로 발부되는 것은 과연 현재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인이 되었다거나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본다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예. 만약 관련해서 진술이 변화한 부분이라던가 이전의 CCTV 동선과 다른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이것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을 한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현재로선 점쳐집니다. 예. 자, 그리고 짧게 조태용 전 국정원장 소환도 여쭤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에서 부른 건데 이른바 VIP 경로설의 실체에 대해서 물어볼 예정인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전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보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경로를 한 것 자체가 확인이 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해왔는데 다른 사람들, 일명 그 VIP 경로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인물들이 경로가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와 관련해서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과연 이전의 진술과는 다른 부분들을 진술할지 결국 이 VIP 경로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소환 조사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조 전 원장도 진술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은 열려 있어 보입니다. 일단 관련자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줄줄이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진술이 일부씩 변화하고 있다면은 결국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에 부합하는 기억나는 대로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예정된 인사청문회 전략과 한미 관세 협상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회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처리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내용은 불과 한 달 전 여야가 사회적 수기를 거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사회적 수기도 없었고 여야 간의 협의도 없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여야 간의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기만적인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환노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적 우려와 기업들의 반대를 외면한 채 불법 파업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불법 파업 조장법 또는 불법 파업 면허법이 강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며 한국 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도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큽니다.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는 어제 논평을 통해서 노조법 2조 개정안이 한국의 현재와 미래 세대의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기업들의 사법 리스크가 커질 경우에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면서 개정안의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이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 상황을 보면 자동차, 철강 기업은 이미 미국의 관세 보복으로 실적이 급락했고 반도체, 의약품에도 관세 폭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라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큽니다.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국가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 동업자인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재에만 몰두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대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인 군불대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국가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특별 면회까지 가면서 여기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먼저 국민통합 정신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입니다. 더구나 광복절은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이를 둘러싸고 국민 간의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합니다.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둘째, 조국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사범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입시 제도를 교란시키고 공직자의 감찰 제도를 무력화시킨 범죄자에게 임기 첫 광복절 사면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셋째, 대통령 사면권은 집권 연장 세력의 전리품 나눠먹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란봉투법이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로 본다면 조국 장관 사면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 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라고 보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범여권 정치 세력 간의 정치적 거래, 정치적 흥정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조국 전 장관 사면 다음 수순은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 등등 측근 인사들을 위한 보훈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이미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보훈 인사도 모자라서. 네,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모두 발언 듣고 왔습니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 추진에 대해서 일방적 추진은 유감이라며 기업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져 한국의 신뢰도가 하락할 우려를 전했습니다. 자, 그리고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제기되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에는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빅테크 고객을 잡지 못해서 분기마다 수조 원의 적자를 내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미국 테슬라로부터 23조 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3년 후부터 생산이 시작되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삼성전자 주가는 11개월 만에 7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6만 8천 원대에서 출발한 삼성전자 주가가 6% 이상 상승폭이 커지다 7만 400원에 마감하며 11개월 만에 7만 전자 고지에 도달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23조 원 규모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 소식이 6만 전자로 주저앉았던 삼성전자 주가에 날개를 달았습니다. 비밀 유지라는 계약 조건 때문에 계약 대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몇 시간 뒤 일론 머스크가 직접 SNS로 테슬라가 그 주인공이란 사실을 밝혔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년 후인 2028년부터 2033년까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을 생산하게 됩니다. AI6 칩은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하며 테슬라가 개발 중인 로보택시와 데이터 센터, 휴머노이드 로봇 등 첨단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공장만 지어놨지 빅테크 고객이 없어 분기마다 수조 원씩 적자를 내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로선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장 실적 영향은 없지만 주가라는 건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의 가장 큰 지금 약점인 대형 고객사가 없었는데 이걸 확보했다는 건 주가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이게 이제 이런 걸 또 기반으로 하면 추가적인 대형 고객사 또 확보가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테슬라를 고객으로 유치하면서 파운드리 업계 선두주자인 타이완의 TSMC를 추격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인텔이 존재감을 잃으면서 TSMC와 삼성전자의 2파전 양상이 된 가운데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에선 역전을 노려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규모 수주를 따내면서 삼성전자의 다음 행보도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네, 증시 개장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3,200포인트를 회복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테슬라로부터 23조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은 0.54% 내린 3,192포인트로 개장한 상황이고요. 코스닥 역시 빠지고 있습니다. 0.13% 내린 803.38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자, 미국이 반도체 품목 관세를 2주 뒤에 발표할 거라는 소식이 어제 전해진 이후에 투심이 악화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도 있고 고용지표 등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11개월 만에 7만 원 선을 회복했던 삼성전자의 주가도 오늘은 하락하면서 7만 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주가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칩 대장주 엔비디아 주가가 AI 칩을 많이 사용하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등의 주요 기술 대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처음으로 175달러 선도 넘어섰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87% 오른 176.75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 175달러 선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중에는 176.98달러까지 상승하며 18일 기록했던 장중 최고가 174.25달러를 열흘 만에 넘어섰으며 이달 초 주가는 153.3달러였는데 이달에만 1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7월의 끝자락 8월의 문턱에서 연일 숨막히는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열흘째 열대야가 엿새째 폭염 경보가 지속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낮에 37도까지 크게 지속했고요. 남은 한 주간 내내 35도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당분간 전국을 뒤덮은 폭염 경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어제만큼이나 뜨거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7도, 청주와 대구 36도까지 크게 지속했습니다. 오늘 소나기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등 중부 일부와 전북 북부에 지나겠고요. 양은 대체로 5에서 40mm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극심한 폭염이 지속할 전망입니다. 오늘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휴가철 해수욕장을 찾으시는 분들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방금 들은 속보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낮췄던 법인세와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하겠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낮춘 법인세와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겠다라는 내용도 나왔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나누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부자 감세라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업 8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